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 신록 사사하라의 마음은 고동쳤다. 광포의 큰 무대에 비하면 브로드웨이의 무대조차도 퇴색해 보였다. 사사하라는 자신이 댄서가 되려고 미국으로 건너온 것도 미국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창제를 거듭한 끝에 댄서의 꿈을 접었다. 그러나 일본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미국에 남아서 광포를 위해 이 나라의 흑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는 생활터전을 다지기 위해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68년 항공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인생의 길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큰 사명에 끝까지 살아간다면 어떠한 길을 나아가더라도 자신을 가장 빛낼 수 있으며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묘법은 활의 법문이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살려가게 된다. 광선유포라는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 매진할 때 개개인의 수많은 소원도 역시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의 법칙이다. 사사라는 댄서를 그만둔 뒤 자신이 활약하지 못한 만큼 불법을 소지한 많은 우수한 댄서 등의 예술가를 육성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것이 광선유포라는 새로운 인간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댄서와 뮤지션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며 정성 어린 격려를 거듭했다. 내 자신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자고 결심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술가를 육성한다는 미국 조직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베이스 연주의 버스터 윌리엄스나 피아노 연주의 허비 행콕, 색스폰 연주의 웨인 쇼터 등 재즈계의 세계적인 거장들이 멤버가 되어 활약하게 된다. 한편 그 후로 사사라는 미국 창가학회의 직원이 되어 멤버들에게 봉사하고 강선유포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뉴욕 회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재 간부에게 물었다. 멤버 중에 예술가가 많습니까? 예, 여자부에도 미국인 플루트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부의 책임자인 오노자와 후지에 씨도 일본 인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노자와 씨가 2년 전에 뉴욕 여자부의 중심자가 된 뒤로 여자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투지가 넘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또 멤버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뉴욕도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어서 안심입니다. 지금 아무리 의기충천하고 반석 같아 보이는 조직이라도 청년이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광선유포를 생각한다면 청년 육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지 간부가 물었다. 젊은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다렸다는 듯 신이치가 대답했다. 후배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일입니다. 심심한 지 얼마 안 되었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재로 만들자는 강한 일념을 가지고 구애됨이 없이 활달하게 육성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광선유포를 위한 리더로서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관한 기본을 가르쳐 단단히 익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기본은 몸으로 익혀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모두 다 그렇게 적절하게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수송반, 지금의 창가반, 한국의 화랑반, 남자부들이 직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받아 현실 생활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힘차고 상쾌한 인사로 시작하고 늘 시간을 엄수하며 모든 일에 책임을 갖고 솔선하여 행동하는 것이 신뢰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서에도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이 되고 어서 958쪽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아 스스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간부들이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을 맡겨 활약할 무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책임을 갖고 경험을 쌓으면서 비로소 실력이 쌓입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편이 빠르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말참견을 하거나 지시한 일을 쉽게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맡길 때는 간부 스스로가 실패해도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괜찮다는 넓은 도량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한 간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또한 경험을 쌓게 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식의 일방적인 지시는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모범을 보인 후에 실제로 일을 시켜서 격려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그 다음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신이치는 전원을 쏟아 청년 육성의 핵심을 가르치고자 했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청년 시절은 결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뇌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고민거리를 잘 들어주고 정확히 상담에 응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뇌를 신심의 도약대로 삼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해결을 염원하며 학회 활동에 면려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광선유포의 대원을 향한 전진이 지구의 공전이라면 각자의 고뇌 해결과 소원 성취는 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과 공전이 맞물려 돌아가야 행복의 궤도가 열립니다. 아무튼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남이 아닌 내 남동생이고 내 여동생이다는 마음 자세로 잘 보살펴 줘야 합니다. 냉담한 조직 사회에서는 결코 청년이 육성되지 않습니다. 이윽고 차는 뉴욕 회관에 도착했다. 회관에는 30여 명 정도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이 회관은 미국 동부의 중심 거점으로 4년 전에 개관했다. 그러나 빌딩 1층에 두 칸을 빌린 협소한 이었기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멤버들은 회관을 사용할 때면 가능한 작은 소리로 창제하는 등 다른 세입자들을 배려하는 데 마음을 써왔다. 지난해 3월 신이치는 북남미 방문 중에 뉴욕 회관을 찾았었다. 그런데 멤버들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하며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때 신이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멤버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넓고 훌륭한 회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미국의 순회 간부와 새로운 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7년 전 신이치가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을 때 개최한 자담회에는 신입 회자를 포함하여 참가자들이 1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뉴욕을 중심으로 총 지부가 만들어지기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회관이 더욱더 작게 느껴진 것이다. 신이치는 멤버들의 분투가 고마웠다. 근행을 마친 뒤 신이치는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뉴욕과 미국의 광선 유포를 위해 묵묵히 길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신이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리더가 표하는 진심 어린 감사는 동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단결이라는 아름다운 비단을 짜게 마련이다. 신이치의 겸손한 그 모습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일본계 여성 몇 명이 보였다. 그녀들은 뉴욕을 비롯하여 미국 동부를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광포 초창기의 개척자들이었다. 그녀들은 신이치의 지도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를 몰고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포교를 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차가 짙은 안개에 가려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적도 있었다. 심야에 외딴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때도 있었다. 광포 초창기를 개척한 일본계 여성들의 가슴 속에는 시련의 언덕을 타고 넘어온 수많은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인에게 서투른 영어로 불법을 이야기하면 잽, 미국인이 일본인을 무시하며 부르는 말이라는 말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의 증오는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광선유포라는 대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을 참는 것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이를 악물며 더욱 분발했다. 그런 자신들의 고생을 야마모토 회장이 모두 알아준다고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이처럼 고통을 참고 견딘 사람일수록 타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가슴에 스며드는 법이다. 어쨌든 학교 활동으로 고생한 만큼 자신의 생명이 연마되고 숙명이 전환되어 복운이 쌓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활동은 단연코 끝까지 지켜야만 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것이다. 신이치는 감사의 말을 전한 후 참석자 모두와 악수를 나누었다. 참석자들 중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7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공항으로 혼자서 신이치를 마중 나온 이즈미야 데르코였다. 당시 이즈미야는 학교에 입회한 학회원이 아니었다. 학교원이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일부러 신이치를 마중 나왔던 것이다. 이즈미야는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에 신심을 시작했다. 그녀는 익숙치 않은 캐나다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알레르기성 질환에 시달렸다. 그런 때에 공항에서 신이치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창제를 하세요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또 도쿄에 있는 어머니도 먼 타국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 딸에게 편지로 열심히 입회를 권유했다. 이즈미야는 오로지 병을 고치고 싶다는 마음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심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과연 신심으로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진지하게 근행 창제를 하자 병세가 몰라보게 호전되었고 마침내는 깨끗이 완치되었다. 그것으로 이즈미야의 마음속에도 신심에 대한 확신이 싹트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1964년 11월 이즈미야 데르코는 남편의 일 관계로 잠시 귀국했다가 학계 본부로 야마모토 신이치를 방문했다. 그녀는 야마모토 회장이 자신에 대해 당연히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즈미야를 보자마자 토론토에서는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또 신이치는 그녀가 신심을 시작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격려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사는 것만큼 숭고하고 행복하며 충실한 인생은 없습니다. 캐나다 광선유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이즈미야가 캐나다 광포에 대해 사명을 위해 일어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분투가 시작된 순간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뒤 이즈미야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토론토에서 차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뉴욕까지 달려온 것이다. 양볼이 빨갛게 상기된 이즈미야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 캐나다 멤버 3명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캐나다에도 꾸준하게 멤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즈미야 씨가 이렇게 분투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예 씨는 건투를 칭찬하며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7년 전에 심은 격려의 씨앗이 훌륭하게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싹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오늘도 대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의 행동 속에서만이 내일의 결실이 있다. 신이치는 참석자 모두와 악수를 나누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뉴욕도 멤버가 증가하여 회관이 좁아졌습니다. 더 넓은 회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것으로 전진의 지표가 또 하나 세워졌다. 뉴욕 회관에서 창제를 마친 신이치는 유엔 본부를 비롯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지로 리타스 법주를 안내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5월 19일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점심때는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며 다음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를 향했다. 5월 19일 오후 10시경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파리에 도착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공항 로비에 나오자 유럽 제1본부장인 가와사키 에이지가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만면에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지난해 8월에 파리 지부장이 된 화가 하세베 쇼타로의 모습도 보였다. 신이치는 에이지와 악수를 나누면서 건강 상태를 물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참 잘 됐군요. 일본에서 만났을 때보다 안색도 좋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때 학교 본부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나서 아내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몸 상태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이치의 아내 미네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와사키 씨 부부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날마다 제목을 보내셨답니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4월 가와사키 부부는 교통사고를 당해 두 사람 다 중상을 입고 반년 넘게 입원했었다. 그날 아침 가와사키 부부는 파리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포와티에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남편 에이지였다. 그런데 멤버의 집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밤이 꽤 깊었다. 부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길을 재촉했다. 다음 날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라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부는 거센 빗줄기도 피할 겸 새벽 1시쯤에 오를레앙에서 주유를 했다. 오를레앙은 백년 전쟁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소녀 잔다르크가 영국군을 크게 격파한 마을이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부부는 비가 그치자 곧바로 출발했다. 피곤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자구려. 에이지의 말에 아내 요시에는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제 집까지는 100km가량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풀려서인지 핸들을 잡은 에이지에게 갑자기 깊은 피로감과 함께 졸음이 몰려왔다. 다음 순간 수마. 견딜 수 없는 졸음을 악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인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진 에이지의 시야에 헤드라이트에 비춰진 도로 옆에 커다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달려들었다. 앗! 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부부가 탄 차는 그대로 가로수를 향해 돌진했다. 산산조각이 난 앞유리 파편들이 매서운 눈바람처럼 그들에게 날아들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에이지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가로수와 충돌한 강렬한 충격 속에서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힘껏 밀어올렸다. 비가 개인 하늘에 맑고 밝게 빛나는 달이 보였다.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보닛에서는 계속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야마모토 시니치 얼굴이 보였다. 환영이었다. 선생님. 그 순간 고압전류에 감전되듯 이런 낯선 곳에서 죽을 수 없다는 강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 후로는 불가사의하게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아내가 걱정되어 조수석을 돌아보았다. 아내는 앞유리에 상반신이 낀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요시에 온 힘을 다해 아내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요시에를 흔들어 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죽은 것일까? 요시에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오른발이 움직이질 않았다. 차 안으로 밀고 들어온 엔진이 그의 오른발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에이지의 뺨에도 앞 유리창의 파편이 수없이 박혀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환청이 아니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운전자가 사고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부부는 급히 오를레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에이지는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오른쪽 대퇴골, 넓적 다리의 뼈이 부러지고 종지뼈, 무릎 앞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종지 모양의 오목한 뼈도 부서진 상태였다. 또한 요시에도 대퇴골과 정강이 뼈가 복합 골절된 중상을 입었다. 사고에는 반드시 전조, 징조가 있기 마련이다. 가와사키 에이지도 마찬가지였다. 사고가 있기 몇 달 전 빗길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차가 큰 돌덩이를 타고 올라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차는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대형 사고였다. 그 사고 직후 일본을 찾은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렇게 지도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소한 사고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형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따위는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진지하게 창제하며 철저하게 안전운전을 위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세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피로나 수면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수면 부족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귀찮아도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일정 시간 운전을 한 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졸리면 껌을 씹거나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 곧바로 졸음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이야기를 하며 한눈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간부는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합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에게 무사고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뉴질랜드 내성인은 문화인 시족인구에게 이전보다도 100천만억 배 조심하시라. 어서 1169쪽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좋은 말을 타도록 하시라. 어서 1186쪽라는 등 거듭하여 세심하게 주의하라고 일러주셨다. 시니치의 지도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다. 시니치는 에이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당부했다. 가와사키 씨,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차도 튼튼한 대형으로 마련하십시오. 사고를 당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나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학회에도 폐를 끼치게 됩니다. 나는 소중한 동지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일은 절대로 일으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이지는 신이치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신이치의 충고대로 곧바로 대형차를 마련했다. 그런데 포아티에에 원거리 출장을 떠날 당시는 수면 부족이 계속되던 참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개인 지도와 불법 대화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느라 피로가 쌓였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차를 운전하여 가는 편이 훨씬 편리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창제를 올리며 신중하게 운전하자. 그리하여 피로가 쌓인 채 장거리 운전을 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든 원칙을 벗어난 상태에서 신심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 가호를 받을 것이다. 나는 창제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안이한 마음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마에게 침범당한 사고 방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성운에는 소사가 쌓여서 대사가 되니 어서 1594쪽라고 있다. 대형 사고도 그 원인을 형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는 언뜻 보면 사소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나 잔꾀가 막아 들어올 틈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낳는다. 그러므로 소사가 대사인 것이다. 가와사키 부부의 사고도 마가 마음의 조그마한 틈을 파고들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에이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에이지의 뇌리에 아내는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그래서 곁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병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이지의 눈에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가호를 받았다. 본조님의 가호를 받은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에이지는 간호사에게 하세베 쇼타로의 전화번호를 일러주며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아침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하세베에게 에이지가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 교통사고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세베는 학계본부로 가와사키 부부의 사고를 전하는 전보를 보냈다. 그 전보를 받은 야마모토 시니치는 깜짝 놀랐다. 대형 사고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되었다. 그때 마침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유럽으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으므로 신이치는 그에게 가와사키 부부를 문병하도록 부탁했다. 아키즈키가 병원을 방문해 보니 가와사키 부부는 같은 병실에서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다. 붕대를 칭칭 감은 발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 아키즈키는 신이치의 위문품을 건네고 말을 전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두 분은 성실하게 신심을 관철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것으로 수겁을 단절할 수 있게 되었다. 전중경수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준 경수는 불법의 공동력으로 과거사의 무거운 죄를 바꾸어 현세에서 그 과보를 가볍게 받는다는 뜻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실심에 면려했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고 끝났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말을 듣고 가와사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학 박사인 가와사키 에이지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연구 교육기관인 코레주드 프랑스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퇴직한 상태였다.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미국인 교수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혼자 연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퇴직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 교수는 미국으로 가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다. 그 제안에 에이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에게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나에게 유럽 강포를 의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럽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고민고민하던 에이지는 결국 연구를 단념하고 프랑스에 남기로 했다. 그리고는 학회 직원으로 채용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의학 연구에 몸담아온 그는 연구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좌담의 장소로 가는 길인데도 무의식적으로 코레주드 프랑스 방향으로 걷고 있다거나 회합에 참석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연구 주제에 관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와사키는 학회 직원으로서 회원에게 봉사하고 광선일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자고 결심한 터였다. 그런데도 연구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생각에 끌려 방황하고 있었다. 그 방황이 광포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에이지 자신이 완전 연소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다. 누구든 신심을 하여 작은 공덕을 받는 일은 쉽다. 그러나 숙명 전환이라는 대공덕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숙명을 형성해 온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응시하고 생명을 닦아 인간유명하지 않고서는 숙명 전환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광포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확고부동한 신심으로 창제에 힘쓰고 장마와 투쟁하여 악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지는 엄밀히 말해서 광포를 위해 철저하고 꿋꿋하게 달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미묘한 일념의 흔들림이 생명의 커다란 비상을 방해하여 숙명이라는 큰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키즈키에게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말을 전해들은 에이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방황 속에서 신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신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각오로 광선일보를 위해 일하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며칠 후 가와사키 부부는 대퇴골에 금속을 넣어 고정시키는 등의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을 때 그들 부부는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수혈받았다. 가와사키 에이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 후인 10월에야 겨우 태어날 수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친 에이지가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 요시에에게 말했다. 여보, 수혈받은 우리 몸에는 프랑스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프랑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오. 정말 그러네요. 저는 태어나려면 한참 있어야 하지만 나중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면 힘껏 노력할게요. 가와사키 부부는 그 사고를 계기로 프랑스와 유럽의 광선 유포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의했다. 아내보다 먼저 태어난 에이지는 이번에 있던 반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힘차게 학회 활동에 진력했다. 그는 먼저 모든 멤버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하기로 결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한 인간의 발심을 촉구하는 것은 큰 회합보다도 오히려 일대일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지만 A의 몸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조금만 걸어도 발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당시 파리 시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많았다. 에이지는 욱신거리는 발을 끌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아직 환자인 그가 한 계단,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서 4층, 5층까지 간다는 것은 고통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엄습해 오면 그는 몇 번이고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발을 주물렀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이마에서는 비짓땀이 배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계단을 올랐다. 동지들을 만나자. 만나서 전력을 다해 격려하자.
사고를 딛고 우연히 일어선 가와사키 에이지를 보고 멤버들은 덥석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또 신심하기를 망설이던 사람들도 그의 생생한 체험담을 듣고는 마침내 달심할 것을 다짐했다. 1967년 봄 드디어 아내 요시에도 태어났다. 요시에는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목발을 의지해야만 했다. 이윽고 요시에가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들 부부는 일본으로 향했다. 하루라도 빨리 야마모토 신이치를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와사키 부부가 일본에 온다는 연락을 받은 신이치는 뛸 듯이 기뻐했다. 이제 건강을 되찾았구나. 정말 잘 됐어. 신이치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아내 미네코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가와사키 부부가 학교 본부를 찾았을 때 신이치의 입에서는 엄한 질책의 말이 나왔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고를 일으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와사키 부부의 환한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내심 위로의 말을 기대했던 것이다. 사실은 신이치도 건강을 되찾은 그들 부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일반 멤버가 아니라 유럽의 광선이프를 책임진 지도자이다. 그래서 신이치는 일부러 엄한 얼굴로 호통을 쳤다. 리더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다니 말이 됩니까? 그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광부의 전지를 늦추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이치는 내심 자신의 책망을 듣고 가와사키 부부가 광선유포의 지도자라는 책임은 무겁다는 사실을 통감하기를 바랐다. 신이치의 질책은 그들 부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와사키 부부는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과오를 깊이 뉘우친 듯 그들 부부의 눈에 눈물이 어른거렸다. 그러자 신이치가 타이르듯 듯한 어조로 말했다. 이해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광선유포의 리더는 동지들을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포의 중책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어서 말씀대로 마도 왕성하게 다투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거나 마에게 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고 간부로서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모두를 괴롭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건강을 되찾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두 분이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5월 3일에 있을 본부총회가 끝나면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니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신이치의 따뜻한 격려를 듣고 가와사키 부부는 야마모토 회장이 자신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절실하게 느꼈다. 가와사키 부부는 신이치의 회장 취임 7주년이 되는 날 열리는 본부 총회에 참석하고는 곧바로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신이치 일행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중 나온 가와사키 에이지의 손을 힘껏 잡았다. 일본은 광포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여 희망찬 대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유럽도 제2라운드입니다. 모두 크게 비약할 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험 감사의 마음으로 목숨이 있는 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지의 얼굴에는 투혼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인 5월 20일은 쾌청했다. 이날 신일치는 파리 교회의 누이이에 위치한 파리회관 입불식에 참석했다. 파리회관은 660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2층 건물로 세워진 훌륭한 회관이었다. 이 회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와사키 에이지의 아파트가 유럽의 사무소 겸 회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방이 두 칸뿐인지라 20명 정도만 모여도 10,000원이었다. 또 회합이라도 열게 되면 이웃들의 불평이 심했다. 그에 비하면 새 회관은 운동장이나 다름없었다. 파리 회관에는 이곳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서독, 당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의 멤버 1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축제라도 참가한 듯 밝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독경과 창제가 끝나자 동행 간부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다음 순서는 모두가 고대하던 신이치의 지도 순서였다. 신이치는 호소했다. 광선유포의 대화도 오로지 니치렌 대성인 한 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창각해도 처음에는 마키고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 두 분뿐이었지만 이제는 세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도 아직은 800세대 정도의 작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정식으로 보면
보면 10 년이나 20년 후에는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모두가 홀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한 설령 나 혼자가 되어도 기필코 광선유포를 이루고야 말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사자가 되어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 한 사람의 발심, 한 사람의 승리가 거듭 쌓여야 비로소 대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를 개척한다거나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정한 과제에 도전하며 당당히 오늘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각자가 광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여 실심의 영웅, 여걸로서 과감한 도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에 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프랑스의 세 번째 지부인 몬 파르나스 지부와 영국의 첫 번째 지부인 런던 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도를 마친 야마모토 스니치는 뜰로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으로 측백 나무를 식수했다. 그리고 몇 그룹으로 나뉘어 기념 촬영을 했다. 기념 사진을 찍는 사이에도 신이치는 멤버들에게 쉼없이 격려의 말을 건넸다. 신이치가 제일 먼저 격려한 사람은 파리 지부장인 하세베 쇼타로였다. 하세베의 어깨를 토닥이며 신이치가 말했다. 하세베 씨,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분발로 프랑스 조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세베는 가와사키 부부가 교통사고로 쓰러지자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분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가와사키 에이지를 대신하여 분조에 뛰어다니며 멤버들을 다독였다. 그는 가와사키의 사고에 동요하여 멤버들이 불법에 불신감을 갖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지도했던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퇴전자가 나오면 내가 진 것이다. 모두가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선생님을 파리로 모시자. 이런 결심으로 항상 긴장하며 조심자가 없는 조직을 지탱해왔다. 시니치는 지도자인 가와사키가 입원 중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직 활동이 착실하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틀림없이 누군가 그늘에서 분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세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니치는 프랑스 방문 때 그를 칭찬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세베는 시니치의 격려에 눈물을 글썽였다. 야마모토 회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투해 온 자신의 노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없이 기뻤던 것이다. 하세베와 굳은 악수를 나누고 신이치는 다른 멤버에게 시선을 돌렸다. 몇 명의 일본인 여자부가 볼을 붉히며 가벼운 목례를 했다. 프랑스도 여자부가 많이 증가했군요. 여자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봄바람 같은 미소가 있는 한 프랑스 창가학회는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목표로 명랑하고 사이좋고 그리고 발랄하게 전진해 주십시오. 신이치의 당부에 아직 천진난만함이 남아있는 한 일본인 멤버가 예! 하고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6개월 전쯤에 사가현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무라노 사다이라는 여자부였다. 재작년 1965년 가을 사다이는 고향인 사가현에서 여자부 회합에 참석했다. 그 회합의 지도에서 담당 간부가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즈사와 마사요라는 여자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즈사와 씨는 미용사인데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그곳에서 신심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금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광포를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세계가 무대입니다. 우리 여자부가 세계로 웅비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의 여자부가 광선유포를 위해 프랑스로 간다는 이야기는 무라노에게 충격이었다. 그해 봄에 고교를 졸업한 무라노는 그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일가와락된 가정에서 자라나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심해 온 무라노에게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강한 일념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광포라는 말은 무라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회합이 끝난 뒤 무라노는 그 간부를 찾아가서 미즈사와 씨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무라노는 간부의 주선으로 미즈사와 마사요를 만날 수 있었다. 미즈사와는 무라노보다 10살 정도 위였다.
저도 프랑스 광선유포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함께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돌한 제이의 미지사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스에 아는 사람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프랑스어는 할 줄 아나요? 알아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에 가려고 생각했나요? 회합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즈사와가 아닌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광석유포를 위해 떠난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무라노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아무튼 폐가 되겠지만 프랑스로 데려가 주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무모한 부탁이었다. 때를 쓰다시피 하는 무라노 사다이의 말에 자리를 주선했던 여자부 간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여자부가 세계를 웅비한 시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 무라노가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잘 타일러야겠다. 무라노의 마음에 불을 지펴놓은 그 간부는 이번에는 불을 끄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여자부 간부가 입을 열었다. 무라노 씨, 당신은 무엇 때문에 프랑스에 가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광선 유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만으로 즉흥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에 가서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무엇을 하며 사회에 공헌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무라노는 그 간부가 회합에서 한 지도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불끈 치밀어 올랐다. 한번 타오른 무라노의 정열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그날은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미즈사와 마사요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무라노는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그러자 가족 모두가 극구 만류했다. 먼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아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국으로 나간다니 말이 되니?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일곱 자매 중에 다섯째인 무라노를 언니들도 강하게 만류했다. 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는 아름답고 화려한 파리를 동경하고 있을 뿐이야. 무라노의 가족은 모두 신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 가족까지 광선유포를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겠다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하기만 했다. 무라노는 반드시 프랑스에 가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울면서 창제를 거듭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야마모토 회장이 고등부 멤버에게 보낸 지침서인 봉추여 미래로 응비하라가 1965년 다이벼쿠 렌게 11월호 권두원에 발표되었다. 무라노는 그 내용 중에서 지금이 바로 세계 평화, 즉 세계 광복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여 전진해야 하는 시대이다라는 구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구절은 더욱더 무라노의 투지에 불을 지폈다. 새해가 되자 무라노 사다이는 다시 미즈사와를 찾아갔다.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었다. 어떻게든 프랑스에 가겠다는 무라노의 결심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강해져 있었다. 무라노는 호소했다. 제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꼭 프랑스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미즈사와는 무라노가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며 두 번째 만남 때 프랑스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녀의 정열에 미즈사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정열을 가진 사람이라면 프랑스 광포의 커다란 힘이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지함과 정열이다. 무라노가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며 간청하자 미즈사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도와줄게요. 같이 프랑스로 갑시다. 그 순간 무라노의 눈이 빛났다. 그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즉시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불법을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 광선유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복을 많이 하세요. 대략 가을쯤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10세대, 10세대는 포교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미지사와는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으로 세 번째 프랑스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만 갔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프랑스 광포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해요.
미즈사와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간 것은 1963년이었다. 일본에서 신진 미용사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갔다. 그녀는 어학 학교에 다니면서 프랑스어를 익혔다. 그러나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일본인을 연수생으로 받아주는 미용실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미용사 공부를 할 수가 없다면 프랑스에 건너온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 바로 그 무렵 미즈사와는 알고 있던 일본계 부인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심을 하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부인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심을 시작했다. 그 부인의 말대로 열심히 신심에 면려하자 미즈사와의 소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파리의 유명 미용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초신의 공덕이었다.